안녕하세요, 한치영입니다. 자, 손해사정 이론 1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1강 시작하기 전에 당부의 말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은 통합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보험계약법의 적어도 연수 문제까지는 여러분들 마스터를 하고 이 손해사정 이론에 들어오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다 앞서서 설명을 드렸었죠. 손해사정 이론과 보험계약법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보험계약법에서 우리 보험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기초적인 내용들을 다 다루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전제하에 정말 손해사정 이론 과목에 필요한 내용들만 이제 효율적으로 진행을 해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계약법 연습문제 과정까지는 반드시 보시고 마스터를 하신 다음에 오셔야 되겠습니다. 꼭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강에서는 이제 계약법과 마찬가지로 손해사정 이론 과목의 구조와 원리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보험이란 어떤 것이었느냐. 자, A가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하면 보험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청약을 하고 보험료를 냈습니다. 그렇죠? 그럼 보험자는 이 청약을 받은 사항들을 이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승낙을 해주면 계약이 성립이 됩니다. 그렇죠? 계약이 성립이 된다. 자, 그리고 나서 보험 기간이 이제 시작이 됐다가 우연한 사고가 생기게 되면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죠. 그러면 A는 보험자는 거기에 대해서 또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보험금을 지급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가 왜 굳이 보험이란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반해 받는 보험금은 고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보험을 가입을 한다. 어떻게 내는 보험료는 소액인데 받는 보험금은 고액일 수 있느냐? A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모집을 해서 단체를 형성하면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단체로부터 보험료를 싹 받아들이면 보험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기금이 형성이 되는 거죠. 기금이. 그래서 이 기금을 통해서 우연한 사고가 났을 때 보험금을 주는 것이다. 그렇죠? 이것이 보험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한마디로 보험이란 것이었어요. 보험. 자, 그러면 이 보험 계약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조사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금 지급하고 이 모든 과정에 적용이 되는 법이 있을 것이고 이론이 있을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 법이 바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보험계약법이고 그 이론이 바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손해사정 이론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자, 보험계약법의 영역이 자, 이만큼이다라고 치면 손해사정 이론의 영역은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결국에는 이 보험이라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법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을 하면 보험계약법이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과목을 구성하면 손해사정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보험자에 대한 것, 보험자에 대한 것이 바로 우리 보험
어법이에요. 보험어법. 그런데 이제 보험어법은 거의 사실은 이제 암기 과목이 되겠습니다. 암기 과목. 그래서 뭐 영역을 굳이 따지자면 이 정도라고 할까요? 이 정도? 이 정도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봐야 되니까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손해사정 이론의 손해사정 이론 이 시험 과목에 대한 이야기, 시험 과목이 어떤 식으로 어떤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면 첫 번째는 자, 우리 지금 이 부분 하고 있죠? 계약법과 중복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아요. 이 부분이 그대로 옵니다. 그대로 와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가 뭐냐면 바로 계약법. 그래서 우리 공부했던 내용 있죠? 공부했던 내용이 옵니다.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보험계약법 배울 때는 법조문을 옆에 두고 법조문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손해사정 이론에선 그것에 관해서 쉽게 말해서 이론화를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거기에 대한 이론. 우리는 보험계약법 할 때는 법조문의 사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전부보험료를 지체하면 계약일로부터 2개월 후에 해제된다. 이런 것들을 했죠. 이것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이 팩트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다면 손해사정 이론에 가서는 왜 쉽게 말해서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하느냐. 그렇죠? 자, 들어가 보면 보험료가 내져야 기본적으로 보험료가 납입이 돼야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가 됩니다. 왜 그러겠어요? 보험을 서비스하는 보험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밥값이 들어와야, 즉 서비스에 대한 대가가 지불이 돼야 우리들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즉 무슨 얘기냐면 법에는 단순히 이제 그렇게 나왔지만 이론으로 들어가면 보험 경영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험료를 측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보험을 관리해야 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그 밖에 우리가 뭐 보험 계약에서 배웠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이론화, 좀 더 이론을 심화시키는 그런 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계약법에서 공부했던 내용 있죠? 거의 그대로 나옵니다. 거의 그대로.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이 이론화와 관련된 이론을 조금 더 심화시킨 거기와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보험 계약법까지만 푸신 상태죠. 우리 공부한 상태죠. 그런데도 이거 실제 기출입니다. 여러분들 맞히실 수 있으세요? 자, 볼게요. 자, 다음 중 보험 계약의 부합 계약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부합 계약성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여러분들 부합 계약성이 뭔지 아시죠? 보험 약관을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 계약자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부합될 때 계약이 성립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가입자들한테 불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약관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쭉 이러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한 것은 부합 계약성이 있기 때문에 약관 교부 설명 의무가 상법에 있다. 그렇게 이어졌었죠. 그렇게. 그런데 이제 이론에서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부합 계약성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부합 계약성은 이론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구현시켜 놓은 게 우리 보험계약법의 약관교부 설명 의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손해사정 이론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을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볼게요. 자,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자, 1번. 보험계약의 내용이 전적으로 보험자에 의하여 준비가 된다. 자, 2번. 불특정 다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는 데 유리하다. 3번. 계약 내용의 정형화로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 4번. 계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가급적이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한다. 자, 1번 볼까요?
보험 계약의 내용을 보험자가 작성을 합니다. 그렇죠? 약관을 보험자가 미리 작성을 하죠. 이 과정에서 계약자와 뭐 협의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렇죠? 자, 1번은 옳은 내용이에요. 자, 2번. 불특정 다수와 동일한 내용의 계약을 대량으로 체결하는데 유리하다. 부합계약성 설명할 때 보험 약관의 탄생이 왜 탄생을 했느냐. 이 과정을 일일이 개인에게 맞춰서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정형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탄생한 것이 보험 약관이고 부합계약성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 했어요. 자, 3번. 계약 내용의 정형화로 보험 계약자 간의 형평성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맞죠? 자, 4번. 계약 내용이 모호할 경우 가급적이면 보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나요? 아니죠. 우리 약관 해석의 원칙 배웠습니다. 작성자에게 불리익하게, 즉 보험자에게 불리익하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여러분 다 맞추셨죠?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중에 보험사고 발생 시에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험자가 입증할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보험자가 입증. 그러면 우리 입증할 사람,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라고 했어요? 해서 유리한 사람에게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내용을 보고 어떤 게 보험자가 유리한지 그것을 골라내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는 지금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어요. 자, 볼게요. 1번. 보험사고 및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실. 2번.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보험 해당 여부. 다 봤던 내용이죠. 계약법에서. 고지 의무 및 통지 의무 위반 사실.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증가된 손해. 자, 보겠습니다. 보험사고 및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사실. 자, 보험사고 발생했다. 사고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니까 보험금 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피보험자 측에서 입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사기에 의한 초과 중복 보험은 무효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걸 증명하면 무효가 되고 보험금을 지급 안 해도 되니까 보험자가 입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고지 통지 의무 위반하면 보험금 안 줘도 됩니다.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입증하는 것이죠. 그렇죠? 피보험자의 의무 위반, 증가된 손해 입증하면 면책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자가 입증하는 거죠. 자, 푸실 수 있죠. 자, 그리고 여기 우리 뒤에서 봤던 또 하나의 카테고리. 계약법이 거의 그대로 나온다.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 다음 중에 중복보험의 요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볼까요? 1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달라야 한다. 보험 기간이 중복돼야 한다. 보험 금액의 합이 보험 가액을 초과해야 된다. 동일한 목적물에 해야 된다. 거의 그대로 나왔죠. 여러분들. 우리가 1차에서 배웠던 내용 사실은 똑같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답은 뭐겠어요? 당연히 피보험 이익이 서로 달라야 한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우리 가장 처음 했던 게 그 중복보험 법조문에서 첫 번째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 즉 동일한 피보험 이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복보험의 요건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어요. 한 3줄, 2줄에서 3줄 정도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내용 그대로 사실은 나온 거예요. 그대로. 단지 이 지문이 법조문과 토씨가 조금 다를 뿐이죠. 그렇죠? 토씨가 조금 다를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하나 더 볼게요. 다음 중에 손해보험의 피보험 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우리 계약법에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1번. 보험사고 발생 시 누구도 피보험 이익 평가 이상의 손해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없다. 2번. 한 개의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는 한 종류의 피보험 이익만 존재할 수 있다. 3번.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4번. 피보험 이익은 보험자의 법정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자,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누구도 피보험 이익의 평가에 같은 말로 우리 뭐라고 했을까요? 보험 가액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보험 가액 이상으로 보상받을 수 없어요. 보험 가액 즉 피보험 이익은 법정 최고 보상 한도액입니다. 맞는 이야기고. 한 개의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는 한 종류 아니죠. 복수의 피보험 이익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 단 피보험 이익의 요건 세 가지 있었습니다. 경제성, 특정성, 적법성. 이 세 가지만 맞으면 어떤 피보험 이익이든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 보험도 없다. 그렇죠? 했었고. 피보험 이익은 보험자의 법정 최고 보상 한도액이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실제로 여러분들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 놀랍게도 여러분들 이 네 문제가 모두 한 개 년도 19년도에 출제가 된 겁니다. 19년도. 이해되시겠어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올려드린 첨부 자료 한번 볼게요. 거기 보시면 19년도 분석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보면 첫 번째 계약법 이론화에 대한 그 내용이 전체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세요. 좀 오버하면 반이고 좀 오버를 적게 하면 3분의 1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법에서 시간을 좀 많이 들여서 열심히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은 내용이 사실 손해사정 이론과 중복이 돼요, 여러분들. 이건 과학적인 겁니다. 과학적인 거고 또 그 뒤로 가서도 사실은 이 손해사정 이론이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죠? 자, 지금 보면 그럼 결국에는 손해사정 이론은 보험계약법의 내용을 보험계약법에서는 법조문의 팩트에 대해서만 우리가 공부했다면 이것의 어떤 원리 그 다음에 이론으로 훨씬 더 들어가는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옛날에는 여러분들 손해사정 이론이 2차 과목이었어요. 2차 과목. 그런데 이게 신체, 재물, 차량 통합이 되면서 그러다 보니까 2차 과목이 너무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신체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4과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사정 이론을 1차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실은 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일을 하시는 분들 그 계통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이 실제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손해사정 시험 개선에 대한 공청회를 다녀왔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차례차례 얘기를 해드릴게요. 나중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손해사정 이론 과목을 다시 2차로 올리는 겁니다. 다시. 그리고 나서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냥 안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민법에 어떤 필요한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 보험계약법 하면서 민법의 내용들 조금씩 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그 내용들을 그냥 과목으로 갖고 와 버리자. 오히려 그러면 2차가 많아지게 되죠. 이론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신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의학이론을 객관식으로 빼오자. 이러한 안이 실제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이해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원리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 그렇게 구조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중복이 될 수밖에 없고 보험계약법을 여러분들 해놓으시면 손해사정 이론은 정말 거기에 얹어가면서 하실 수 있어요. 새롭게 다른 과목을 새롭게 시작하시는 거 아닙니다. 보험업법은 여러분들 조금 새롭게 시작하시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정말 저거는 그냥 우리 보험계약법 할 때 보험업법의 위치가 뭐였어요? 보험업의 관리감독, 그 다음에 보험 조직 자체의 관리감독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정말 그 보험업법, 시행령 이런 것들을 좀 단순 암기예요. 정말 문제가 단순 암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약간은 다른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 있는데 손해사정 이론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느낌으로 가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냥 거기다가 얹는 겁니다. 얹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볼게요. 여러분들 이쪽으로 와서
자, 지금 여기까지 했습니다. 계약법 공부했던 내용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 우리 봤지만 꽤 높은 비중으로 출제가 됩니다. 높은 비중으로. 자, 그러면은 그 다음 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두 번째는 위험과 위험 관리에 대한 파트가 있어요. 자, 우리 계약법에서 생각해 보세요. 계약법에서의 위험은 첫 번째 시간에 일단 다뤘습니다. 위험의 특성에서 기억나시죠? 다수 동질, 우연, 명확, 측정 가능, 적당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단체성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단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법조문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그것보다 법조문보다 이론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이란 무엇이고 그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3번은 자, 우리 보험계약법에서도 가장 중요한 파트 중에 하나가 이 보험료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험료. 왜? 보험료가 곧 보험자 책임이에요. 아니, 보험은 보험료를 내고 보험금을 받는 겁니다. 저게 핵심이죠. 핵심. 그래서 우리 계약법에서도 강조했던 것이 얼마만큼 보험료를 정확하게 산정을 하느냐. 첫 번째, 산정을 하느냐. 두 번째는 그 산정을 해서 보험 제도를 만들어 놨으면 그것을 기술적으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법의 기술성 하면서 우리 알릴 의무,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받은 보험료만큼 잘 조사하고 범죄가 있으면 잘 걸러내고 해서 보험금을 딱 맞춰서 지급해서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조문들을 우리 배웠어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알릴 의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이러한 내용들. 그렇죠? 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들, 면책들 다 여기서 바탕이 돼서 법으로 현실화가 된 겁니다. 구현이 된 거예요. 법으로. 자, 그럼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론으로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어요? 보험료와 보험 금액에 지급하는 보험금 관계 수지상등이 맞아야 되는 거죠. 수지상등이. 즉 보험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경영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경영을 잘한다는 얘기는 보험료를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할 것인가, 보험금을 어떻게 정확하게 산정할 것인가, 그 얘기죠. 그래서 세 번째 파트는 보험 경영과 수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경영과 수리. 그래서 여기서 약간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특히나 이제 뭐 보험료 산정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엄밀히 표현하면 보험료를 산정하는 것은 손해사정의 영역이 아니라 계리의 영역이죠. 보험 계리사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 경영, 보험 수리 측면에서의 계산은 사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계산은 없습니다. 난이도가 높은 계산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손해사정 파트예요. 손해사정 파트. 자, 이 손해사정 파트는 셋으로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인 내용, 손해사정 일반에 관해서 손해사정을 함에 있어서. 자, 손해사정이란 뭐예요? 사고가 터져서 보험금 청구되면 손해액을 평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의 일반적인 내용들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물보험에서의 손해사정, 그리고 손해사정, 그 다음에 책임, 보험에서의 손해사정 해서
보험금 계산하거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면 재물보험은 말 그대로 그 재물 손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계산하는 부분들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재물보험, 그러니까 손해보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 보험 종류마다 계산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것은 2차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보험에서 나오는 계산의 대표적인 것은 뭐 1차 시험에 나온다는 거는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보험에서는 구체적인 보험의 종류, 자동차 보험, 무슨 보험의 보험금 계산이 아니라 재보험에 대한 부분 있죠? 재보험에 대한 계산 나온다. 재보험에 대한 계산. 자, 책임보험 뭐예요? 책임보험 하면 삼각형을 그리는 겁니다. 피보험자, 제3자, 보험자, 책임, 그쵸? 배상하면 보상받고. 이 관계에서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과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는 제3자가 있죠. 제3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이 둘의 싸움을 이 사람이 대신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나 그럼 나한테도 과실이 있지만 야, 너한테도 과실이 있어. 그러니까 이거 따져서 보험금 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내용들이 책임보험에서는 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해서 손해사정 시험은 계약법에 대한 파트, 위험과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험 경영 측면에서 특히나 그 중에서도 보험료 이제 산정하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손해사정 하는 거, 일반적인 부분, 그다음에 재물보험의 손해사정과 책임보험의 손해사정, 이런 식으로 크게 구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해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파트에서는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던 내용들 있죠? 그것에서 시험에 나오고 이론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조금 뭐라고 할까요? 이론적인 새로운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겠죠? 근데 여기서는 기존에 알았던 키워드, 키표현에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거, 그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한 다음에 이 순서대로 해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나눠드린 첨부자료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제가 나눠놨죠. 위험과 위험관리 파트가 있고 그 밑에 보험 경영수리 파트가 있고 그 다음에 손해사정 일반이 있고 재물보험의 손해사정, 책임보험의 손해사정이 있습니다. 자, 각각 비중이 보이실 거예요. 비중이. 자, 이것은 19년도 작년도 분석입니다. 작년도. 예를 들어서 제가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거의 이 비율로 갑니다. 왜? 보시면요, 여러분들. 경영수리, 손해사정 부분 보시면 거의 다 뭐예요? 거의 다 계산 문제입니다. 거의 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거의 다 계산 문제다 보니까 한 파트에서 계산 문제가 여러 개 나오기 힘들어요. 여러 개 나오기 힘듭니다. 정해져 있습니다. 계산 문제가 파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정해져 있어요. 그것 연습하시면 됩니다. 그걸 연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실 것은 이 위험과 위험관리 부분이 되겠어요. 이론적으로 집중하실 부분들은. 특히나 이제 위험관리의 어떤 기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새롭게 보실 거고요. 나머지 경영수리 손해사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기초 지식의 이론 조금 얹고 실제적으로는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중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에서의 계산 문제는 뭐였어요? 심화가 아닙니다. 심화가 아니라 정말 너 이 내용 알고 있니? 그 정도 수준이에요. 물론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죠. 제 말은 심화가 아니라는 뜻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에서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어떤 약관에서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 아닙니다. 왜? 이것은 2차 문제니까. 그거는 2차 문제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조금 여러분들 손해사정 이론 과목의 어떤 구조가 좀 틀이 잡히시죠? 그렇죠? 그래서 전혀 사실은 계약법에서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좀 저는 손해사정 이론을 재밌게 할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밌게. 보험계약법에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를 조금 열심히 하시다 보면 궁금한 점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것들이 계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될 수 있습니다. 좀 더 이론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자, 위험과 위험 관리에서 나왔던 부분들을 보면 자, 첫 번째 물리적 위험은 뭐냐면 우리 계약법 이론 마지막 부분에 도덕적 위험이 있죠. 위험.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위험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예요. 종류에 대한 이론입니다. 그래서 도덕적 위험은 사람의 심리 상태죠. 그렇죠? 나쁜 짓을 저지르겠다는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물리적 위험은 물리적. 실제적으로 그 위험이 있는 거예요. 존재하는 겁니다. 팩트로. 그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최대 가능 손실은 말 그대로 이 보험의 목적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가능 손실액은 얼마지? 그겁니다. 그걸 알아야 전체 보험 가액, 뭐 손해액 이런 것들, 보험료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하겠죠. 그렇죠? 그런 부분이고 자가보험 우리 배웠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그냥 위험을 담보하는 거죠. 캡티브 보험사도 자가보험 같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자가보험은 말 그대로 내가 그냥 따로 위험을 담보하는 겁니다. 거기서 돈도 모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캡티브 보험사는 쉽게 말해서 자회사입니다. 어떤 기업이 있으면 기업의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자회사로 보험회사를 그냥 만들어 버려요. 그게 캡티브 보험사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위험 관리, 금융 기법 말 그대로 이제 위험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금융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가. 그래서 뭐 이제 그 밑에는 다 예방 기법, 뭐 통제 기법, 기법에 대한 이야기, 위험 관리 기법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요. 공동보험도 위험 관리 기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여러 보험자가 하나를 가지고 담보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계약법에서는 어떻게 보면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가입자들 중심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입자에게 조금 유리하게 해서 이 사람들의 어떤 사회성 공공성을 좀 지켜주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제 계약법이 강행 법규성을 조금 띄었었죠. 그런 어떤 느낌이 강했다면 손해사정 이론에서는 지금 쫙 보시면 보험회사 입장입니다. 위험과 위험 관리 입장도 어때요? 보험회사 입장입니다. 결국에는 보험회사에서 보험 경영을 어떻게 잘해야 되느냐. 보험 경영을 잘한다는 것은 내가 가입자로부터 인수한 위험을 어떤 식으로 잘 관리할 거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 위험과 위험관리 파트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보험 경영 수리, 그 다음에 손해 사정하는 거, 이거 다 보험회사 입장이죠. 보험회사 입장. 이해되시겠죠? 그 느낌입니다. 그 느낌. 그래서 그 느낌을 가져가시면 계약법과는 여러분들 또 다른 재미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래서 계속 보면 보험 경영 수리에서는 일단 이제는 뭐 순보험료, 그 다음에 손해율을 알아야 최종적으로 또 보험료를 산출할 수 있겠죠. 그런 손해율 구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손해사정 쪽으로 가면은 이제 공제, 여기서 말하는 공제는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던 그 공제,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제, 보험금에서 공제한다 할 때 공제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부담금이죠. 내가 사고로 인해서 보험금 손해액이 50만 원이다. 그러면 자기부담금을 10으로 설정해 놓으면 내가 10만 원을 부담하고 보험회사에서는 40만 원만 나온다. 이것이 공제제도입니다.
이 공제 제도가 한 5개, 6개 있어요. 그것을 배우실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넘겨보시면 화재보험 부보비율 조건부 계약, 이거 우리 계약법에서 했었습니다. 그렇죠? 가액 금액의 가액의 80% 하면 어떻게 실손 아니면은 가액분의 금액 이 이야기. 그렇죠? 자, 초과 부담 조항도 있어요. 초과 보험일 때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이야기죠. 우리 계약법에서 배웠던 것은 초과 보험일 때, 초과 보험에서 보험료 보험금의 감액과 함께 사기 무효, 장래가 아니라 사기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자가 보험료 다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 법적인 이야기들을 했다면 여기서는 계산하는 겁니다. 실제로. 자, 책임보험 가볼까요? 책임보험에서도 역시 자, 계산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제3자가 있죠. 피해자가 있죠. 과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지금 두 문제가 다 과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과실 계산이고요. 과실 책임과 무과실 책임의 비교에 대해서 이거 여러분들 해두시면 2차 가서도 너무 좋으세요. 과실 책임은 한마디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가 잘못한 만큼만 책임질게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어떤 제조물 배상 책임 같은 경우 어떤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물건이 굉장히 첨단 물건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물건은 이제 소비자가 사겠죠. 이 물건을 샀는데 이 물건의 고장, 결함은 소비자가 손해를 본 거예요. 그럼 손해자가 회사한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책임을. 자, 그런데 문제는 책임을 물을 때에는 이 물건에 어떤 결함이 생겨서 그것이 나한테 얼마만큼의 어떤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내가 청구를 한다고 소비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뭐에 따르면 일반적인 과실책임주의, 과실책임 이론에 따르면 손해를 청구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런 것들을 다 입증을 해야 되겠죠. 입증을.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가입자들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물건이 꼭 아니더라도 원자력 사고 이런 거 어떻게 할 거예요? 원자력 사고.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그러면은 일반 이 사회적인 약자인 소비자들이 입증을 하기가 거의 어렵구나. 그러면 굉장히 이 법이 이 사람들한테 유리하네. 법이 형평성이 안 맞을 수 있겠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과실 책임은 소비자가 너 회사에서 과실이 몇 프로야. 이것을 물건을 만드는데 결함이 너네가 잘못을 이만큼 했어. 그것을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무과실 책임에서는 그런 거 입증 안 해도 됩니다. 일단 청구해요. 일단 청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이제 청구를 받았으면 우리는 책임 없어라는 것을 회사가 오히려 입증을 하게 되는 입증 책임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해되시겠죠? 벌써 아셨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출제가 됐어요. 자, 이것도 근데 여러분들 계약법을 사실은 공부를 하시면서 기본적인 과실 책임주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아시는 겁니다. 아셨습니다. 왜? 우리 책임보험 공부하면서 이렇게 있으면 사실 제3자가 이렇게 직접 청구를 할 수 있었어요. 직접 청구를. 그렇죠? 근데 이 직접 청구할 때 보험회사가 이렇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습니다. 뭐예요? 비보험자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대항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과실이었습니다. 과실. 그래서 손해가 100인데 제3자에게 과실이 50%가 있다면 50만큼만 피보험자가 책임을 지니까 나도 50만큼만 줄게 라고 하는 거죠. 이게 과실 책임주의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 과실을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적용시키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이론들이 몇 개가 또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기서 말하는 이제 교차 책임주의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실 겁니다. 이러한 내용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니까 어때요? 사실 그렇게 손해사정 이론 걱정 안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이제 한눈에 조금 보이실 겁니다. 아, 어떤 파트들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가 한눈에 조금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계약법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많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 손해사정 이론 여러분들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뭐 그냥 아닙니다만 손해사정 이론이 2차로 가게 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워요. 2차로 가면 어렵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내용들을 다 여러분들이 손으로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으로 쓰신다고.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 해놓자. 이럴 때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번 시간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